단기간에 폭등한 주택가격에 소액투자 많이 어려우시죠? 역전하기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동산 소액투자 어떤 지역에 해야 되는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예. 자,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강의는요. 예, 강의는 이 부동산 소액 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 도심권을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아파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아파트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들도 우리가 한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한 5천에서 6천 정도, 뭐 많으면 1억 정도의 갭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파트를 이제 좀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를 투자하시려면 아무래도 좀 투자 금액이 지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한 1년 전이죠.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딱 요즘 요맘때예요. 요맘때 저기 우리 서울 도심에서도 약간 이제 기름뉴타운 쪽을 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파트 투자가 갭 투자가 한 1억에서 한 1억 2, 3천 정도 사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기름뉴타운을 갭 투자로 지금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갭 투자 금액이 보통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를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소액 투자하기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너무 어렵다, 이렇게 뭐 또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부동산 소액 투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지역에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요, 바로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소액 투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소액 투자 어디에 해야 하나? 자, 첫 번째. 자, 제가 이거 요즘 최근에 이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무임승차, 예, 프리라이더가 되자. 예, 프리라이더. 예, 프리라이더가 뭡니까? 예, 돈 안 내고 승차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투자를 잘 하시려면요, 무임승차를 잘 하셔야 돼요. 무임승차.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어떤 지역에 만약에 내가 어떤 지역에 이제 물건을 갖고 있는데 여기 옆에 지하철이 개통이 돼요. 아니면 도로가 넓어집니다. 아니면 주변에 큰 공원이 생겨요. 자, 어때요? 자, 이런 것도, 이런 주변에 인프라가 이제 개선이 된다라는 거는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죠. 예,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주변에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서, 아니면 개발 호재들이 현실화되면서 이 주변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럼 당연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 곧 개발 호재가 몰려 있는 곳, 또는 개발 호재가 많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 개발 호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또 물어보시거든요. 한 2, 3분만 기다리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자, 어떻게 보면 강북이 요즘 이제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몇 주 전에 올려드린 자료, 그 강의 안에,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2년 동안 강남하고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강북에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 2년 동안에 제가 가격 상승률을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또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실거래가 신고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 재건축보다는요, 강북의 뉴타운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강남은 원래 강북 지역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비싸잖아요. 주택 가격이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얘는 상대적으로 낮죠.
낮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금액으로 보더라도 강남 재건축보다 얘가 더 훨씬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최근에 강북 지역이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강남에 비해서도 높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강북 지역의 뉴타운이라던가 재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 뉴타운이 개발이 되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노후주택이 멸실되고요. 노후주택이 멸실되고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서면서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죠.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가격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강북 지역들이 뉴타운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또 소액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런 또 개발이라던가 이런 압력이 높은 개발 예정지에도 좀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개발 예정지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항상 정책적인 방향이라던가 제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요자들의 니즈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항상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는요. 사고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경제적인 활동이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활동인데 정말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잘 하시려면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정책이라는가 제도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자, 정책이라는가 제도가 뭡니까? 법률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 정말로 투자를 잘 하시려면 이 경제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 법률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투자를 잘 하시려면 부동산 시장은 이런 좀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적인 면이나 제도적인 면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정책이라던가 제도라든가 시장 변화에 좀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소액 투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르시겠죠? 어디에 내가 투자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 여유 자금이 조금 있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이 앞으로 서울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를 미리 알 수 있다라면,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지역적인 선정이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서울이라는 지역은요,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요 그림 좀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그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 2030 도시 기본계획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2030이 뭐냐? 서울에 2020년부터 30년까지의 도시의 가장 뼈대가 되는 기본이 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기본 계획에 맞춰서 그러니까 10년 단위의 계획이 세워지고요. 이 도시 기본 계획에 맞춰서 서울이 어떻게 돼요? 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내가 좀 숙지를 하고 있으면 그만큼 지역적인 선정이 좀 쉬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 보시면요. 서울은 어떻게 개발이 되냐면 자, 서울은 3도심으로 개발이 됩니다. 중구하고 종로 쪽,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강남, 이게 3도심으로 개발이 돼요. 3도심으로 개발이 되면서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부도심 지역이 생기는데 7개의 부도심 지역이 생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신문이라던가 언론에서 항상 들었던 지역입니다. 자, 보세요. 자, 어디예요? 창동, 상계동, 그 다음에 청량리, 왕십리, 그 다음에 상암, 수색, 그 다음에 마곡지구, 그 다음에 가산, 대림동, 그 다음에 잠실, 그 다음에 3도심의 중심인 용산이 여기에 있네요. 자, 이렇게 7개의 부도심으로 개발이 됩니다. 자, 그럼 서울은 3도심과 7부도심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의미는 도심과 부도심으로 육성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개발 호재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개발 호재가. 자, 우리가 이 창동 쪽만 보더라도 어때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GTX 역세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청량리나 왕십리 민자역사 개발에 또 왕십리역 같은 것도 서울의 또 커트러블 역사권 중에 하나죠. 4개 노선이 지나가는. 거기다가 청량리역 어때요? 앞으로
강북 지역에서는 또 교통 여건이 가장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KTX나 SRT라던가 분당선, 그 다음에 GTX 복합 환승 역세권, 그죠? 자, 그 다음에 상암 수색 어때요? 예, 여기 또 수색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상암 DMC 개발. 자, 여기 마곡지구 어떻습니까? 많이 오른 지역이죠? 마곡 업무단지. 자, 그 다음에 가산 대림동 어때요? 이쪽에 뒤편에 구로 차량기지 개발. 그 다음에 잠실 관광 특구. 그 다음에 용산 어때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 같은 게 특히나 개발 호재들이 많은 지역이죠. 제가 뭐 일일이 뭐 열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3도심과 7부도심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개발 호재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무임승차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발 호재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무임승차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자, 서울시의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점별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점별로. 그럼 여기에 자본에 대한 유입, 그러니까 뭐 인프라가 갖춰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여기에 당연히 자본들이 유입이 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께서 이왕이면은 내가 투자를 할 때 3도심과 7부도심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3도심이 가장 좋은데 3도심은 가격이 높지 않냐. 그죠? 자, 여기 나 강남에 투자하고 싶은데 강남 또 도심에다가 또 강남에 투자하고 싶은데 강남은 너무 가격이 높지 않냐. 그럼 나 투자 못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이 창동이라던가 상계동 지역에 살고 있으면, 주변 인접지역에 살고 있으면 창동이라던가 상계동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이 지역이 거기서는 거점이니까. 그 다음에 청량리, 왕십리 인근에 살고 있으면 주변 지역에 살지 말고 일로 들어오려는 노력을 하시라는 거죠. 상암이나 수색 이쪽에 살고 있으면 주변에서 이쪽에 들어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마곡지구에 살고 있으면 마곡지구 인근에 살고 있으면 뭐 가양동이나 둔청동 이런 지역도 상대적으로 좀 올랐지만 이 중심부가 여기서는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 중심부로 들어오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소액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소액으로 투자하더라도 당연히 3도심과 7개 부도심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개발 호재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내가 투자 수익을 더욱더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희 이제 상담을 하시다가 여러분들 그 마트에 자주 가시죠, 마트.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2주에 한 번 저도 이제 마트를 가는데 제가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보면요. 우유를 하나 사더라도 곰곰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때요? 손이 가는 게 이왕이면 좀 행사하는 상품으로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우유를 하나 사더라도 여러 가지 우유를 놓고 비교를 해서 여러 이제 회사에서 나온 우유를 놓고 비교를 해서 우유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유를 하나 사더라도 우리가 비교를 해서 사는데 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잘못된 투자를 하면은 다시 되돌리기가 투자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더욱더 비교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비교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보통의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하시냐면 자기 살고 있는 집 주변에 투자해요. 왜? 마음이 그냥 편안한 겁니다. 자,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마음이 편안한 거랑 투자 가치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런 지역에 3도심이라던가 7부도심 지역에 투자를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쪽이 확실하게 우위에 설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간에 비교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지역에 투자하냐면 자, 서울시에서 다 알려줬어요. 서울은 어떻게 개발돼요? 3도심, 7부도심. 그래서 3도심과 7부도심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투자 수익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강북 지역의 이제 재평가, 그럼 투자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해야 되냐? 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북 지역에 지금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지금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자, 이런 거죠. 재개발하고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잘 되면서 주거 선호도가 지금 높아진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쵸? 자, 그런데 예전에는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했었어요. 진행을 안 했다라는 거죠. 진행을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왜? 과거에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왜 사업성이 떨어졌냐면, 자,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예를 들어 재건축을 보면 얘네는 여기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민간 사업이잖아요. 자선단체가 아니죠. 자, 민간 사업은 뭐예요? 이익이 나야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비교해보면, 자, 우리가 사업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아웃풋,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이제 도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고 없고가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하고 재개발 뉴타운을 보면 과거에는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낮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비 자체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들어가는 비용은요. 투자 금액은. 왜? 재건축은 집만 지으면 돼요. 근데 재개발은요, 집에다가 기반시설까지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얘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분양가는 아무래도 재건축이 강남에 몰려있다 보니까 분양가는 강남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잘 됐던 거죠. 반대로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들은 강남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낮으니까 사업비는 더 들어가는데 분양가는 낮으니까 사업성이 별로 안 좋았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강북 지역에 한 2, 3년 동안에서 아파트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신진뉴타운 7구역 같은데, 지금 레미안 에스티움 같은 데가요, 분양가가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하도 오래전에, 한 4년 전에 분양을 저도 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5억 한 후반대 정도로 알고 있어요. 5억 7, 8천대? 근데 그게 지금 이제 10억 5천 갑니다. 거의 한 3, 4년 만에 분양가 대비해서 거의 8, 90%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강북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주니까 어때요? 사업성이 좋아진 거예요.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사업 속도가 빨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 속도가 빨라지니까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게 또 다시 또 아파트 가격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빨라지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서 지금 강북의 뉴타운이나 재개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주거 선호도 높아지고, 주거 선호가 높아지니까 또 아파트가 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뉴타운 사업이 또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선순환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북에 지금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강북에 이렇게 지금 주거 선호도가 높아졌으니까, 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강북 지역에서도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가 지금 가능하거든요. 소액 투자가. 그럼 이런 지역에 일단 소액으로 내가 묻어놓을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해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지역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여건이냐면, 자, 개발 가능지라던가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노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번 올려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께서 또 그거를 또 몇 달 전 강의를 찾아서 또 들으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준비 하나 해놨어요. 자,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뭡니까?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노후도,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돼야 되고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간 3,000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소 필지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필지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건축을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소 필지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접도율이 있어요. 접도율 같은 경우는 4m 이상 되는 도로에 얼마나 많이 접해 있느냐. 그 다음에 호수 밀도가 있습니다. 예, 한정된 섹탄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밀집되어 있느냐.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후도는 무조건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얘는 노후도가 충족을 시켜주고, 이 3개 중에 한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해요? 노후도가 가장 중요하죠? 노후도가. 그래서 우리가 노후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도가. 자, 그래서 노후도 요건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노후된 지역들이 3도심 중에서도 아까 3개의 도심이 있죠? 영등포 일대라든가 중구나 종로 일대라든가 아니면은 강남 일대라든가 3도심 중에 강남은 신도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운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진
신도심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노후도가 좀 높은 지역은 구도심인데, 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구라던가 아니면 종로 쪽 아니면은 뭐 영등포 쪽 요런 지역이 노후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지역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액 투자가 이런 지역들이 제가 이제 작은 것이 아름답다.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하라라고 제가 좀 적어 놨는데, 요거는 제가 좀 판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좀 또 오늘도 강의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직원이 항상 20분 내로 찍으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꼭 이렇게 길어집니다. 예. 좀 이제 좀 지겨우신 분들은요, 1.5배 빠르기로 해서 들으세요. 제가 말 최대한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예. 또 알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예. 자, 어떤 이제 재건축,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프리미엄에 따라서,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잖아요. 재개발 피, 재건축 피, 여기 피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거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를 적게 주고 사느냐가 관건이고요.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피를 받고 파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프리미엄이에요. 자, 어떤 지역이 만약에 재건축 지역이, 그러니까 재건축이 이제 아파트들이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재건축으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떤 재건축 아파트가 5평짜리가 있고요. 또 하나 10평짜리가 있고, 15평짜리가 있고, 20평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건축 사업 속도가 잘 나고 있어요. 뭐 조합설립 인가 받았고, 이제 건축 심의 받았고, 사업 시행 인가 앞두고 있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업에 대한 리스크, 사업이 자초될 수 있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이 진행이 잘 될수록 누가 들어와요?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액으로 투자한 물건을 더 선호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아파트 평형이 이렇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지역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좀 적은 5평형짜리 얘를 매입을 하겠죠. 그럼 얘는 물건은 제한되어 있는데 얘를 물건을 많이 사니까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쉽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얘에 비해서 좀 투자 금액이 높으니까 얘는 얘보다는 좀 덜 형성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평형보다는 15평형이 좀 덜 형성될 거고 가장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을 낼 게 얘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얘가 프리미엄이 가장 적고 얘가 가장 프리미엄이 높고 얘가 가장 프리미엄이 낮은 거거든요. 항상 수요와 공급이에요.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지역들은 아시는 분들은요. 어떤 물건을 사면 어떤 물건을 이제 사야 되냐면 아시는 분들은요. 투자 금액이 이럴 때는 투자 금액 크게 해서 가야 돼요. 크게 해서 가야 얘가 남들은 못 건드린 건 아닌 이만큼의 프리미엄을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쉽죠? 이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역들이 뭐 개발 초기에 있다. 저기 뭐 앞으로 뭐 개발된대. 뭐 정비구역 지정 받을 거래. 아니면 저기 뭐 재건축 한대는데 이런 이제 만약에 좀 예정지라던가 가능한 지역들은 이때는 어떤 걸 사야 되냐면요. 뭘 사야 돼요? 피가 많이 붙을 거 사야 되는 거잖아요. 피가 많이 붙을 거. 작은 거 사야죠. 얘는 피가 이만큼 붙잖아요. 개발되면. 저 어때요? 그래서 개발 초기라던가 개발 가능 지역은 작은 게 아름다운 겁니다. 작은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작은 게 나중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그러니까 개발 예정지라던가 개발 가능 지역은 조그만 거 사셔야 돼요. 그게 훨씬 이익입니다. 조그만 거 사야 투자 금액이 덜 들어가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만큼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작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강북에 지금 이제 재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요런 지역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 발품 파시면요.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제 눈에도 많이 보이고요. 예. 자, 이거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후도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이라던가 제도라든가 시장 변화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파트에 비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보면은 아파트는 거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한 9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자, 근데 상대적으로 단독이라던가 다가구라던가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만큼 거래량이 많이 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기존 거래량이 9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단독 다가 같은 경우는 한 40, 5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많이 예전에 시장에 비해서 시장이 많이 변화가 된 겁니다. 어떤 식으로 시장이 변했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상식들이 아파트를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파트를. 근데 여러분 아파트가 전부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장에 나가서 보시면요. 아파트보다는요. 아파트 인근에 있는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 아니면 다세대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오른 지역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시장은 벌써 변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여기에는 기존에 다가구도 있고, 아주 노후된 단독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라든가 뭐 연립들도 있고, 이렇게 아주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런 주택들을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서민주택들이 다 몇실되는 거잖아요. 다가구 몇실되고, 단독 몇실되고, 다세대 몇실되고, 연립 몇실되고. 자, 그런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서울 도심권에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멸실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수가 급감을 하고 있는 거고, 단독의 수가 급감을 하고 있는 거고, 저가주택,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가가 낮은 이런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이런 저가주택들이 급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이라는 게 뭡니까? 희소성이 있어야 가격이 오르는 거죠. 급감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급감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지금 서울 도심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다가구 단독도 지금 부족한 거고요. 그러니까 다가구 단독이나 이런 땅값이 지금 상당히 많이 뛰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지금 시장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사실 여러분 시장에 나가보시면 바로 알아요. 주변에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거주하신 지역에 여기 다가구 한 2년 전에 얼마였어요? 3년 전에 얼마였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또 아파트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가주택이나 소형주택, 서민주택, 어떻게 보면 뭐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자, 아파트하고 다세대는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대체제, 뭐 다세대 대체제는 얘가 안 되죠. 예, 아파트의 대체제는 다세대잖아요. 그쵸? 뭐냐면 아파트에 거주를 못하니까 대처할 수 있는 주택이 아파트보다는 주거비용이 낮은 다세대라든가 연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다세대 같은 경우도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냐면 인근 지역의 아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의 가격 차이가 큰 지역들이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는 어떤 지역은 아파트가 3억인데 다세대가 주변에 2억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여윳돈만 모으면 다 일로 가버리죠. 근데 어떤 지역은 아파트가 10억이고 다세대 3억이에요. 갭 차이가 상당히 크죠. 여기서 아무리 모아도 일로 가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다세대 주택의 수요층이 많은 거니까, 그렇죠? 이런 지역의 다세대 더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실 때, 아니면 이런 저가 주택에 투자를 하실 때, 서민 주택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결정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때요? 지금 서울 도심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이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서 서민주택, 소형주택, 저가주택에 대해 또 이 저가주택 같은 경우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심 지역이라든가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저가주택이 지금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장 변화를요, 내 고집만 앞세우지 말고요, 시장이 이렇게 변한 거에 대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법과 이제 제도와 이제 관계된 건데요.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그랬죠. 항상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물건이 희소해야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주차장법 이제 시행 규칙이 원래 재작년 연말에 바뀌었었거든요. 어떤 게 바뀌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차 크기가 많이 커졌잖아요. 차 크기가. 그러니까 차 크기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차들이 맨날 문 열고 닫을 때 옆에 차를 이렇게
건드리면서 이제 문콕이라고 하죠. 문콕. 그래서 일명 문콕 방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원래 폭이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으면 요 폭이요, 원래는 지금 2.3m예요. 지금도 2.3m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3월 1일부터요, 요 폭이 조금 넓은 2.5m로 바뀌어 버립니다. 2.5m로. 자,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는요, 자,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투룸짜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뭐 건축주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투룸짜리를 보통 이제 확장을 포함해서 보통 투룸짜리들은 이제 보통 이제 주차 대수 한 0.5대 정도로 맞춰 놓거든요. 주차 대수를. 예, 0.5대 정도 맞춰 놓는데, 만약에 어떤 다세대를 20세대를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세대당 0.5대니까 10대의 주차 대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10대.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에 대한 시행규칙,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3월 1일.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2.3m가 2.5m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서 9대밖에 주차를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주차폭이 커지니까. 자, 그러면 9대밖에 못 지으면 여기 몇 세대 들어가요? 18세대. 같은 땅이라도 세대수가 줄어들어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같은 땅이라도 세대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물건이 더 희소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제도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어울려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지역적인 선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2030 도시기본계획. 저 자료가 어디 있어요? 서울시청 가면 다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예요. 그거 보시고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강북 지역도 재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하려면 개발 예정지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책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라. 이게 세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오늘 소액 투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이제 명절 잘 보내시고, 항상 저희 영상 저와 함께 같이 애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 또 강의가 좋으셨으면 딱 두 가지만 해주세요. 예, 명절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저 좀 이제 힘 좀 많이 받게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